제가 궁금했던 점은 미국이 또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암암리에.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도 언제까지 이게 도와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네. 이 전쟁으로 보면 네. 제일 남는 장사는 미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플레가 좀 높아지고 문제가 네. 있었지만 그거는 정권의 문제고 미국 차원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 2조 달러 이상 썼는데 남는 게 없었잖아요. 네. 지금 얼마 썼을까요? 500억 달러? 한 1000억 달러? 그 무기만 조금 별로? 지원해주는 네. 정도. 예. 네. 인명 피해는 전혀 없고. 인명도 없고 개입한 것도 없고 그냥 유지되면서 네. 러시아 힘만 빼는. 규범 얘기를 하셔서 재미있는 경험이 제가 싱가포르 살 때 한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피아노를 조금 배우는데 약간 어렸을 때 좀 배웠는데 선생님이 러시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좀 중년 아줌마신데 이제 금발인데 그냥 그분이 들어오면 집안의 공기가 아주 차가울 정도로 썰렁한 분인데 이분이 일찍 오시면 이제 그 피아노가 저희 애가 이제 학교에서 안 오면 혼자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진짜 대단해요. 너무 연주회 같은데 애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지만 부모랑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나 저랑 소통할 일은 없었죠. 근데 이제 애 부모랑 소통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왜 저럴까? 이제 그게 되게 그 사람은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러시아 사람이 유럽인들하고 좀 많이 틀린 건 저는 알지만 그렇게 이 기본적인 스탠스가 규범에서도 그게 이제 나오는 얘기일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완전히 그래갖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럽 내에서는 블란서 사람이 아주 독특하다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의 그런 규범은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네요. 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때는 문화다원주의 해가지고 네. 서로 다른 어떤 문화들을 인정 이렇게 하잖아요. 뭐 친구끼리 만나고 네. 뭐 어디 여행 가서 만나고 뭐 이럴 때는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인권. 자, 이 대만 또는 홍콩 실은 실은 최근에 이제 인권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미국과 서유럽은 그 중국이 이제 80년 이후에 홍콩과 대만처럼 이렇게 좀 바뀌기를 원했고 근데 거꾸로 됐죠. 홍콩이 중국처럼 돼버리죠. 네. 그 대만은 자 일단 일국 양제라 그랬고 뭐 원 하나의 중국 뭐 이걸 인정하긴 하는데 저걸 놔둘 수도 없고. One country, two system. 네 이게 실은 정치 철학적이고 정체성이 심각한 충돌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거기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중국의 정치 철학이 바뀝니다. 지금 뭘까요? 지금 중국의 정치 철학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책에다가 좀 써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자, 중국의 어떤 그러면 이제 사회 전체의 이게 예전처럼 사회주의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공산주의 하기도 뭐하고 네.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근데 요게 한 80년 정도의 실은 자유주의적인 옛날에 그 사회주의의 뭐 그 문화대혁명 때 막 이랬던 그런 문화에서 이제 1980년대 자유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자유주의적인 정치 철학이 약간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천안문 때 박살나죠. 다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역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는 막스주의적 정치 철학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했었던 게 바로 유학입니다. 공자죠. 문화대혁명 때 지들이 죽여버렸던 그 공자를 다시 꺼낸 건데요. 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이렇게 성장도 동아시아의 90년도에 우리 이렇게 성장을 잘했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동아시아의 특별한 이 신유교와 이 유학 그 마인드를 네. 가지고 상당히 절제되고 통제된 공직자들 중심으로 하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전통에서
앞으로의 이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권위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신유학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문학이고 원래 전공이 그쪽이어가지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옛날에 원시 유가에 있었던 뭐 이런 다양한 논의라기보다는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통치를 위해서 네. 동중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삼강오륜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원래 유학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그 전에 진나라 때는 막 힘으로 했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아니면 법으로 했는 이거 안 돼. 어떨 때는 의로. 실은 밑에는 이제 중요한 힘이 있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통치 이데올로기로 되게 중요하고, 자, 왕과 아버지와 뭐 이런 식으로 이 권위주의적인 이 나라의 문화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막스주의적 전통과 신유학의 정통이 자유주의적인 거는 내보내고 뒤섞여가지고 네. 공자를 부각시키면서 각 나라의 공자 학원을 만들면서 이거를 앞으로 중국몽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지금 거죠. 시진핑 정권 하에서 그게 강화되고 있는 거죠. 바로 직전에부터 시작은 했는데 강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그 정점에 실은 이제 시진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제 본인을 한무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나라를 세운 건 아니지만 한무제처럼 엄청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대한 제국을 만들겠다. 그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이 신유학인데 이렇게 되면은 실은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실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5,000년 동안 같이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중국을 너무 제대로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중국 전문가가 얼마나 진정하게 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5,000년 동안 중국이랑 살아봤고 네. 100년 동안 미국이랑 살아본 겁니다. 뭐가 좋아요? 뻔하죠? 네. 자,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랄까 이 동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은 많이 했습니다만 정치 발전이 이렇게 성숙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최고 통수권자 욕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일본도 수상은 욕해도 천황은 욕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의 영향이 미국 영향도 있는데 네. 실은 이제 그 얘기하면 좀 깊긴 한데 저는 종교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종교 영향.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실은 서양하고 싸웠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근대화는 곧 서구화는 아니었는데 우리의 근대화는 많은 부분이 그냥 서구화야. 그러니까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게 실은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네. 상당히 많이 근데 그게 실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만들 때부터 옛날에 그 3.1 운동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 3분의 2 정도가 거의 뭐 기독교 계통이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이 동네 그 정신 문화 많이 바뀌면서 이 문화를 그대로 체득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덕분에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도 그 뒤에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를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중국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민주혁명들을 통해서 민주화가 됐잖아요. 네. 자, 이런 사회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중국은 아직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아시아식 민주주의 이게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그 마이클 창인가 누구죠? 저기 16살짜리 그 저기 꼬마가 청년이 저희 애가 고등학생인가요? 그 길거리에서 스프레이로 차 막 60몇 대에다가 뿌려가지고 태형 받은 적 기억나시죠? 미국 국제학교 다니던 그 미국 시민의 이제 아빠의 아들이 그 태형을 받았죠. 그때 빌 클린턴이 리광유 총리한테 네. 직접 전화를 해서 얘가 16살이니까 태형은 심하지 않아요. 싱가포르의 태형이라는 것은 네.
그 기절을 할 정도로 곤장을 때리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에이시안 밸류라고 이제 싱가포르 맞아. 항상 아시아 가치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리강육 총리가 그때 포레인 어페어즈 기고를 했습니다. 네. 클린턴 까부지 마. 아시아적 민주주의 있는 거야. 음. 조금 권위주의 여기지만 근엄하고 이런 거. 음. 그랬더니 96년인가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반론을 썼어요. 포레인 어페어즈에다 유명한 아 그래, 그건 전 몰랐던 사실이네요. 아시아적 민주주의 같은 거 웃기지 마라. 그런 거 없다. 왜? 그 전에 권위주의 정권이 우리 맨날 얘기했던 게 아시아식 민주주의였거든요.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실은 그렇게 됐던 네, 겁니다. 네. 그런 변화를 할 수 있었던 나라고 그렇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되기 전과 그 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서유럽에서 우리를 자꾸 이제 콜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반도체 기지가 있어서 또는 차 뭐 제조업 기지 배터리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신흥국 중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 성숙한 나라가 그러니까 민주화가 엄청나게 우리는 인정을 안 하죠. 밖에서 볼 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벤치마크인 거죠. 신흥국 이렇게만 바뀌어. 그래서 이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중요한 일원.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주식 섹터 얘기하시면 저는 우리나라 컨텐츠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컨텐츠가 막 그 이제 여러 가지 부각이 되는 이유들이 이런 가치 동맹의 실은 끝에 있는 이러면서도 저희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신선한 것들이겠죠. 네. 거기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문명의 충돌에서 우리는 이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양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중국한테는 계속 고집하지 말고 변해라. 네. 예.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힘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중간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양쪽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 아마 이렇게 중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제 요 정치 철학적인 의미로서도 양쪽의 문화가 경계되어 있는 나라이면서도 아주 그 성숙한 이런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좀 중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보고 있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이제 우리 파트너 상대방 국가들한테 이제 신뢰를 얻고 맞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네.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시진핑 정권이 이제 여기까지 왔고 올 연말에 이제 장기 집권에 이제 그 첫 단추를 다시 이제 끼울 텐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 문제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메인랜드 본토가 진짜 대만을 뭐 홍콩 상황하고 대만이랑은 틀리죠. 왜냐하면 홍콩은 법적으로 영국에서 97년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미 그거는 다 명문화됐던 거고 이제 속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대만은 독립된 국가니까 그래서 대만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 시장을 보든 저희가 이제 그 금융 시장에서 보면 이제 자본 시장의 플로우를 보든 그다음에 이제 제 제자 중에 대만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대만의 군대는 우리 대만 젊은이가 아니고 TSMC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자부심도 있고 그 기업이 우리나라를 막아줄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이제 그다음에 대만 얘기까지. 일단 그 저희가 시진핑 정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성 권위주의 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경성 권위주의 정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데이비드 샴보라고 중국의 정치 체제를 연구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 때가 아주 심각한 권위주의였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 때가 약간 연성으로 풀리다가 천안문 때 다시 경성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경직됐다가 다시 장쩌민 때 좀 연성으로 풀리면서 네. 이게 좀 싱가포르식의 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건지 뭐 이런 기대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경직된 그 경성 권위주의 국가 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시 장점인이나 뭐 초기 덩쇼핑의 좀 개방 개혁적이고 뭐 이런 흐름처럼 이렇게 된다면 미중 갈등 자체도 좀 완화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진핑이 강대강으로 계속 치달으면은 저는 이 편가르기와 냉전 심화로 완전히 옛날 비슷한 그런 냉전들이 쭉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겠고 그래서 그 옛날에 뭐 5, 60년대 같이 네. 미수 냉전 같이 미중 이제 완전히 네. 냉전으로 갈 수 있다. 둘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는 거죠. 헤어질 결심하는 거지 이제 그죠? 약간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이기도 네, 해요. 그게 요즘 보면. 전쟁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너네 안 보고 살 거야. 너네랑 안 하니까 따로 이제 블럭이 생기는 거죠. 요 가능성이 저는 실은 높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서는 기업들이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해야겠죠. 고가들도 뭐 그렇겠죠. 그런데 신흥국들은 여기서 빠집니다. 둘 다랑 거래해요. 그래서 저는 신흥국이 되게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제3세계 리더 옛날에 인도네시 이런 게 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인도가 지금 러시아 거 막 사잖아요. 네. 강대국끼리 얘기지 우린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 모여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심하다는 거를 하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제가 신흥국인가요? 질문 우리는 아, 그래요? 아마 네. 민주주의 동맹의 네. 일원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난처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실은 이제 우리 이 지정학과 이 문제가 금융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의 사활을 걸 문제가 지금 돼버렸는데 그렇죠. 원래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5년 10년 남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무지하게 빨라진 거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금융투자는 오늘 넣었다가 주식이면 내일 빠질 수 있지만 여기는 5년 10년 걸리는 문제인데 아마 더 이상의 중국 투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점점점 빠지게 될 거고 그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이쪽에 중요한 제조업 기지로 방향은 튼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겠죠. 충격이 있으니까. 근데 방향은 저는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는 중국 비즈니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와 뭐 중국은 이제 차감하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미 거기는 뭐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60년, 70년대도 실은 이 냉전기에도 그 혜택을 많이 본 나라죠. 지금도 뭐 중국과의 이 절연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데도 있죠. 실은 반도체도 이게 여기서 딱 잘렸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제조업 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오케이인데 너무나 많은 그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려면 우리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대처를 이제 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상보다 더 빨라질까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막 다툼이 막 그 진짜 거의 충돌까지 갔다가 또 말았다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대만은 미국으로서도 절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TSMC가 핵심이죠. 이렇게 찢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서유럽과 우리나라, 일본 등의 이제 선진국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성장들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 러시아 또는 다른 신흥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괜찮은 성장, 괜찮은 시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가르기가 진행되면 네. 확실히 이 민주주의 동맹 쪽이 상대적으로 낫다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쪽은 정체 내지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문제가 계속 있으면서 중국은 대만이 없이는 한 나라가 완성되지를 못한다는 정치 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좀 그렇죠. 네, 특히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다라는 이념, 이데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퍼즐의 마지막 네. 그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맞췄다. 실용주의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을 끌어버리면 미국이 TSMC의 이 투자를 다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이제 배치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겠죠. 70%뭐 아니면 나중에 80% 이렇게 배치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둘이 붙어서 이제 대만을 미국이 중국이 점유하는데 그 TSMC를 다 파괴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들이 네. 요즘 막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미국 쪽이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몇 년 안에 쇼부를 어떻게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저기 명분은 중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의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가치와 지금 중국의 이제 전 세계 위협이 된다는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게 된다면 여기서 물러설 수 없죠. 그게 이제 요 한 5년의 향후 5년의 가장 중요한 이 지정적 충돌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중국이랑 대만이 언급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전쟁도 오지 않냐 이런 댓글이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나라? 네, 저희요? 우리나라. 북한은 또 다른 네. 저기 중요성을 갖고 있는 최근에 많이 나라이기 때문에 언급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좀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는데요.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북한은 대만이나 이런 거랑은 완전히 네. 다르죠. 이거는 뭐 중국과 그 중국의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차원에서 미중 간이 직접 붙는 거고 네. 북한은 북한 스스로 행위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중국도 미국도 아니고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하면 중국이 붙었다가 또 중국이랑 또 사이가 또 안 좋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최빈국이 이 북한은 뭐랄까 일단 전체 구도에서는 미중 간의 이 구도로 설명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대만처럼 바로 이쪽 즉발의 어떤 위기 이렇게 보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다른 차원의 균형 접근을 하자. 상태가 그냥 네. 당분간 계속 간다. 네. 아까 네. 저 센터장님께서 이제 지금의 인플레 사태를 지정학적인 이슈로 이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년, 10년 뭐 주식을 보든 채권을 보든 뭐 어떠한 투자 상품을 볼 때 지난 1, 20년 동안은 초저 인플레이션, 초저금리의 혜택을 누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의 퍼가 한 15배였다가 20배까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미국 얘기를 하면 인플레나 금리가 과거 낮은 수준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도처에 깔려 있는데요. 디플레로 전환될 가능성도 이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플레로. 이게 그 제가 100년 전에 한번 우리 돌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1921년, 20년. JP 모건이 모건 스탠리로 구분되기 전이니까 전략가가 나와서 1920년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1920년대 바로 17, 18, 19 그때 상황을 보고 20년대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했어요. 왜? 그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뭐 러시아,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서 문제가 됐어요. 되게 어려울 때였죠, 20년대. 네, 보지 못한 인플레.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지? 인플레이션 시대? 일단 저금리에 돈 빌려. 왜? 갚을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단 돈 빌려가 되거든요. 엄청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잘 투자했어요. 전부 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주식 투자 붐이 일었고요. 네. 다 주식, 실물, 부동산, 실물 자산 엄청나게 샀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갔어요. 요게 대공황을 심화시킨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차입 투자 전략.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디플레를 고민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 2020년대 인플레를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역사, 인플레이션 이야기 2000년 막 정리했는데 제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쭉 갈 거라고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40년보다는 좀 다른 그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엄청나게 높은 이거는 아니고 이 향후 10년에 구조적으로 바뀐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하고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연준과 정부의 정책이 이 운전을 잘못하게 되면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아까 리스크로 얘기했던 이제 전염병 비슷한 또 코로나 뭐 한 23 원숭이 두 장 섞어서 뭐 네. 아니면 미중과 함께 더 심각해지는 문제들 때문에 갑자기 우회선을 할 수도 있어요. 연준의 너무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이게 가능성들이 어디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쪽으로 막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예측을 해보자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지난 10년하고 다른 점이 일단 첫 번째가 생각의 차이.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가 월가의 힘을 갖게 되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이 금리가 낮았던 중요한 이유가 실은 신자유주의, 그렇죠. 시장, 경제, 돈 버는 것 중요한. 예, 고용 성장도 빠지고 일단 이거 먼저 이게 레이건 때부터 40년 동안 있었고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업력이 3, 40년을 넘지 못하는 거죠. 고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건데 다시 지금 생각이 케인즈주의주의 정부가 힘이 세지면서 시장 좀 뒤로 빠지고 정치가 먼저 그러니까 파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고 요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높은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은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 케인즈의 무리한 정부 실패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50년 동안 했던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오버하다가 그때랑 지금 생각이라는 그 경제 철학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보여집니다. 요게 깔려 있는 게 좀 인플레를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 뒤에 경제 팀들, 브레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로 그렇죠. 구성돼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그게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민주당은 약간 저기 케인지안 또는 뭐 공화당은 약간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대가 규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969년에 닉슨이 공화당이잖아요. 우리 모두 케인지안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다음에 1990년대 빌 클린턴은 민주당인데 제3의 길.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혁 더 했고요. 그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경제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이 케인지안 중심의 정부 정치 중심의 경제보다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저 부담을 인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지만 ESG, 환경, 인권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에서 이제 커피 1,500원짜리 가끔 드시죠? 안 드시나요? 스타벅스만 먹는데. 그 동네에 싼 거 있잖아요. 1,000원, 1,500원짜리 왜 먹습니까? 싸니까. 근데 가성비 좋으니까.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커피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커피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스타벅스 4,500원짜리 공정무역을 따르는 이게 얼마예요 이게? 못 먹게 되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요. 또 나이키의 그 면화도 위구르에서 인권 착취 그거 쓰면 안 되죠. 이게 다 비용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는 지정학적 문제. 네. 지난 30년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싼 데 가서 만들었잖아요. 그전 시대는 어떻게 중국에 가서 공장을 만듭니까? 중국의 공장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지금 그런 시대로 가잖아요. 네. 이게 최선과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이 아니고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다 비용을 높여요. 여기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지정학적 문제 단기적으로 돈 풀렸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문제 원자재 급등의 문제가 쏟아져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지난 10년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충격들 아까 말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충격들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는 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8.5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오는데 되게 오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걱정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내년쯤이면은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 막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금리 내려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는 요번에 좀 자 고점 쳤어 이렇게 좋아하시죠?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의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초반에 한 12, 13 갔다가 5%까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런데 5월 19 한 방 또 빵 터지죠. 이란 혁명으로. 그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아수라장에 나버려가지고 제대로 못 잡으면 네. 아마 CPI로 한 3%? 2에서 3, 4, 이 정도까지 쭉 내려갈 때까지 제대로 확실히 잡았다. 만약에 그 전에 7%, 6%, 5%에서 됐다라고 해서 금리를 내리면 연준의 정책 실패로 2020년대 내내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그 액션을 못할 것 같아서 아마도 이 금리가 그 장기는 경기 안 좋아 이러면서 내려가도 단기가 잘 안 내려와서 이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서 자 경기 침체인데 금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다음에 경기 좀 좋아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10년 같은 그 인플레와 금리보다는 그보다 좀 높은 이런 인플레가 2020년대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조금 이제 걱정하는 사람 목소리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우리 선타장님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잡겠지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 컨트롤을 할 만큼 이제 세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리스크로 남는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시네요. 예. 제가 이제 너무 주옥 같은 말씀 우리 또 재미있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우리 대한민국 문제 우리 네. 저 김대희님이 얘기한 남북 전쟁 그것도 뭐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가장 걱정이 이제 우리 인구 감소하는 게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대해 보면 대학원 졸업을 해도 시집 장가를 대부분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가깝게 지내는 교수들한테는 이제 청첩장을 보내고 한다고 아니면 문자라도 요즘 보내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굳어지고 정치인들도 이게 뭐 거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시스템에 이게 이제 굳건히 그 뿌리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거가 좀 어려운 질문이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경제나 우리나라 뭐 증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국민연금 추정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아주 그 비관적인 베어리시한 얘기들도 또 나오잖아요, 되게.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는 이런 식의 그 인구 감소를 겪어본 적이 거의 대부분 최소한 현대 문명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금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 그 저는 우리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저희도 하고요. 그래서 네. 지금의 3%가 넘어가는 금리는 높다. 쭉 내려갈 거다. 그게 이제 성장률이 쭉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인구가 심각한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받아들이는 청년 노동자들이겠죠. 미국처럼은 아니겠지만 완전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너무 이제 순수 혈통 이런 것만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문화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니면은 지금 그 이제 노동 가능한 인구들이 점점 주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25만 명이라고 하나요? 지금 아이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그 이 단일 민족에 대한 정체성 이거 좀 버리고 조금씩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비슷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참 어렵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베어리시하게 뭐 40년 후에 뭐 2천만 명을 간다 이제 그런 네. 거보다는 뭐 불가피하게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같이 일하는 사회로 가면서 그것이 이제 둔화 인구 감소가 이제 둔화 내지 경감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어쨌건 인구가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그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금도 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질 거라고 저희가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방향은 맞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실제 이제 원래 그 중국 사람들은 계속 인구가 줄어요. 네. 근데 이제 이민을 오겠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인구 증가 속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환율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집값도 이제 그런 면에서 유지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보다는 10배가 큰 나라지만 거기는 500만 명이고 저희는 5천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아유 뭐 저 센터장님 시간이 지금 뭐 우리 녹화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늦은 시간인데 너무 감사하고 저는 1시간 넘었다 그러는데 한 40분쯤 된 줄 알았어요.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네. 어렵게 우리 여기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 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저기 투자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한 3, 4년 동안 고민을 했던 거가 항상 정치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우리 후배들 또 기관 투자자 PB들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실은 만들어본 책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좀 특이한 접근이긴 한데 앞으로 이 복잡 단단한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제라는 이론 무기뿐 아니라 정치 경제, 지정학 이런 새로운 신무기들도 가지고 같이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앞으로 이 되게 어려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 제가 잘 안 보이더라도 그런 공부들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으로 좀 보시기 힘들 거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좁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보지 말고 크게 인문학적으로 정치, 경제, 뭐 지정학적인 것까지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제 고민을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